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근데 1번부터 뭐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교사들의 대화 내용인데 지문에 나타난 갈등 상황에서 교사의 기억 반응이 평화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설명하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못하죠, 당연히. 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뭐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가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평화교육, 평화시민교육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글쎄 이제 시험에 평화시민교육 이런 단어가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이제 교수들이 그런 단어보다는 그런 단어는 쓰지 않고 이렇게 믹싱해서 다르게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로 많이 만드는 경향이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 기출을 보면. 자, 그래서 평화시민교육 이런 단어라든지 여기 진짜 답을 막 쫙 보고 쓰고 막 그런 능력보다도 이 문제를 통해서 요즘의 추세를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고 이제 최근 경향의 신경향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 지문이 있는데 기억 반응 어떤 거예요? 기억에서 그랬구나. 미연이 마음이 많이 속상하겠네. 수진이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은 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미현이가 열심히 탑을 만들었는데 수진이가 이 무너뜨린 거예요. 일부러 무너뜨린 건 아니고 실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미연이가 되게 속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수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만 속상한 건 맞잖아요. 자, 그래서 미연이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네. 수진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둘이 막 싸우고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 아픈 뭐 싸우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연이도 다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나타난 교사의 반응, 여기서 나타난 평화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 교사가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평화시민교육이 몸에 배인 그런 교사의 발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답을 굉장히 길게 썼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요거보다 간략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전에는 소극적 평화였어요. 자, 옛날에는 평화라고 하면 소극적 평화. 지금은 평화의 개념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는 어떤 거냐 하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으면 돼요. 때리는 거 막 이런 게 없으면 평화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 갈등 서로 싸우지 마. 뭐 이러면 이게 이제 평화로운 거였어요. 이게 소극적 평화. 지금은 적극적 평화예요. 구조적인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모두 다 이제 평등한 학급을 만들고 누구 한 명이 막 큰 소리 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적극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싸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회 정의 힘센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 억눌리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학급에도 힘센 친구한테 힘 약한 친구가 억눌리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갈등의 평화적 해결 이런 방법을 찾는 거죠. 자, 이게 적극적 평화인 거예요. 단순하게 전쟁이나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서 이제 평화시민교육에서는 적극적 평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사는 일단 미연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줬어요. 자, 적극적 평화에는 이런 거가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도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적극적 평화에 꼭 필요한 그런 유아들의 태도 이런 이제 태도라고 볼 수가 가치관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평화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 평화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 이런 단어가 이제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졌으니까. 단순히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서로 사과도 하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미안해. 그래 우리 그러면 이제 이런 놀이를 하고 같이 놀아볼까? 서로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런 게 적극적 평화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시민교육을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평화시민교육은 유아가 평화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평화를 인식하고 태도,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불공정한 거, 억압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평등하게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화시민교육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이들한테 길러줘야 할 그런 내용들은 평화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 공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인권 존중, 협동, 배려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평화시민교육과 관련이 있는 게 문화적 평화도 평화예요. 그래서 다문화 이해와 존중. 자, 이런 게 문화적 평화예요. 우리 2025 유아유명 시험에 막 시니어 모델 이래가지고 다문화가 세대 간의 그런 이해 이런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지속 가능한 발전. 요즘의 추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화시민 교육의 내용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문화적 평화, 다문화의 이해와 존중. 자, 이런 것도 평화시민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평화의 수단, 평화적 수단. 자, 그래서 결과만 뭐 이렇게 좋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일치돼야 돼요. 폭력 없이 평화를 달성해야 돼요. 수단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부터 세계 수준의 실천적인 태도.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내용 영역으로 지식, 기술,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평화의 개념, 갈등 인식, 인권, 문화 다양성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 문제로 우리가 맨날 시험에 나오는 의사결정, 문제 해결, 뭐 협력 이런 것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술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치 태도 영역도 보시면은 생명 존중, 자율성, 공동체 의식, 생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아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교사는 미현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평소에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교사의 역할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평화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 공감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구조 자체가 평화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그리고 다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등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광범위한 평화의 개념입니다. 자, 다양성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평화교육에 관한 거 조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니은, 디귿, 리을 발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평화시민 교육의 내용 한 가지, 평화시민 교육 내용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기를 수 있는 평화적인 태도, 그러니까 지식의 내용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태도 두 가지, 이런 거를 이제 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을 보셔야 되는데요. 니은은 뭡니까? 친구들끼리 다툴 때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갈등 해결하는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귿 보시면은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다 중요해. 뭐 경찰관, 의사, 뭐 소방관 이런 사람이 다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애들끼리 막 경찰이 더 중요해, 의사가 더 중요해, 내가 경찰 할 거야, 뭐 내가 의사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갈등을 중재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맥락에 이제 답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요 내용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런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평화시민 교육 내용은 갈등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그리고 평화적 태도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서로 존중, 배려, 협력, 상생 뭐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열린 문제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시민 교육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답을 서술하고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이었고요. 아까 자세히 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은 3번은 위의 상황을 바탕으로 여기 지금 이제 아이들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오세반 교사는 유아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평화시민교육 활동계획을 요 아래처럼 만들었어요. 활동명,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이런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평화시민교육이라는 것도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은 다양한 직업 카드를 제시하고 유아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의사가 중요해, 경찰이 중요해 막 이렇게 싸우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협력적 역할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호의존, 협력, 서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자체가 평화시민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즘의 사회관계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활동을 계획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이 습득할 수 있는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이 뭐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화시민교육 측면에서 뭘 배우겠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평화시민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 다양성 존중과 협력적 공동체 의식, 자,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준호, 소연이의 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어요. 아까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서로 뭐 소방관이 중요해, 경찰이 중요해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거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요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존중, 협력적 공동체 의식을 할 수 있는 요런 내용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평화시민교육의 활동의 원리들입니다. 지금 여기 활동 내용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원리들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정말 신이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새로 나오는 유아교육 교과서 이런데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처음에 나 왜 이렇게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와 저의 해설을 이렇게 견주어서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쓸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다문화교육 이런 데서 시니어 모델, 세대 간의 이해 뭐 이런 거 평소에 생각했던 분들은 쓸 수 있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른 것들도 다 다문화다. 제가 늘 강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두면은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탁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수들은 이 평화시민교육 이런 내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에 있는 이 지문은 또 이제 많이 아시는 그런 지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4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교사 간의 대화에서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교사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은 자,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사에 대한 것이고 동그라미 2는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를 사례와 연결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김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 교사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는 저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유아의 놀이에는 1도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 안 해요. 자, 이거는 일단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놀이중심, 유아중심 교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고 오히려 더 아이들을 관찰하고 직접 너 이거 해 이렇게 가르치는 대신에 유아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더 적극적인 교사입니다. 자, 이거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정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아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교사의 개입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와 학습을 연결해 주고 싶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교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관찰자, 뭐 연결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연결해 주고 싶거든요. 연결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라초는 서교사, 여기 이제 정교사는 관찰자라고 볼 수 있고, 서교사는 사라초는 교사의 역할에서 교육과정 설계, 일과 계획, 장단기 계획 뭐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계획자예요. 교사가 계획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융통성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답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한 교사는 김교사. 그 이유는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와 사례. 역할 하나는 뭐예요? 관찰자, 또 하나는 계획자. 근데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자, 여기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답 보시면 김교사. 김교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입하지 않는다고 한 게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애들을 방치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6화 원칙에 맞게 답 써놓은 거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한번 좀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교사는 관찰자예요. 정교사는 관찰자. 자, 그리고 이제 서교사는 계획자입니다. 근데 계획자의 역할은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계획을 좀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사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관찰자, 계획자, 지원자, 연구자. 그냥 멀건하게 가만히 있는 게 유아 중심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융통성 있게 계획하고 상호 주체성. 상호 주체성.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고 상호 주체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또 계속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연구하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교사 역할, 지금 말씀드린 역할들을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역시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후 교육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교육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 지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교사용 지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만들어 드린 내용입니다. 김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그랬는데 시험 물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험 물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시험 물감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는 그런 물감이에요. 시험 물감을 칠한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색칠을 한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지구 그림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다 뜨거운 물 딱 주전자에 물 끓여갖고 딱 붓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구 색깔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파랬던 지구가. 애들이 막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우리 지구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점점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될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훨씬 실감나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물론 진짜 지구가 뜨거워지는 원리하고 시험 물감 원리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비과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흥미, 실감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화산 폭발 실험 이런 것도 있는데 과학책에 많이 나와요. 비과학적이게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이들이 훨씬 감각적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모든 사례들과 예시들,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교수들끼리 협의도 하고 그리고 단행본이라든가 시험 출제 리스트에 있는 교수들의 관심사나 그분들의 저작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출제를 누가 하러 갈 것인가 이런 걸 분석해서 지문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예시 하나, 지문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 이런 예시들이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책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제 교육의 내용이에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기후, 지구 온난화 요 의미를 설명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기후하고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후 교육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기후가 무슨 뜻인지, 지구 온난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는 어떤 거예요? 기후는 일정한 지역의 오랜 기간 날씨의 평균이에요. 그날 날씨잖아요. 우리 날씨라고 하는 거 오늘 날씨 어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기후 어떻지?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기후는 좀 일정 기간 동안의 그런 날씨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는 어떤 거예요? 기후가 변한 거예요. 평균 기후가 변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은 온실 효과가 증가했어요. 주로 이제 탄소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해, 탄소 물질 뭐 이런 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증가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구의 온도 변화 이렇게 보시고 지구 온난화. 자, 지구 온난화는 주로 이제 온실가스 때문인데 온실 효과가 약간 있는 거는 괜찮아요. 아예 그냥 완전 지구가 온실이 아무것도 없어 갖고 완전 꽁꽁 얼어붙어 있고 이런 건 안 좋은 건데 이제 정도가 좀 심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6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나는 박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교육 환경과 교구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 박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나에 있습니다. 자, 박교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 영역 있어요. 감각교육 있어요. 언어, 수영역, 미술음악, 지리, 과학 이런 사회생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영역이 있어요. 뭐예요? 몬테소리 같은데 이런 생각 좀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각교육은 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이거 그리고 이제 수영역도 뭐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활동도 하고 언어에도 다양한 자극 주고 자,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몬테소리다.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몬테소리 자세하게 해설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몬테소리 교구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쓰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교구는 어떤 교구예요? 자기수정적 교구죠. 뭐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자동교육, 자기수정적 교구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사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안내자, 관찰자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지문을 보고 이게 몬테소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몬테소리에 대한 소개이고요. 몬테소리의 아동관, 교사의 역할. 자, 몬테소리 교구의 특징들입니다. 자, 몬테소리 교구의 특징들. 그래서 몬테소리의 교구 특징은 오류를 스스로 찾아내서 교정할 수 있는 자동교육, 자기수정적 교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역할도 직접 나서는 역할은 아니고 좀 이제 간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음은 다와 같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다 어떻게 돼 있죠? 유아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기억하기는 어려운 그런 세대이다. 인공지능 시스템도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오픈 AI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ICT 활용교육 이런 것들도 ICT 문해교육 이거를 심지어 발현적 ICT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시죠? 발현적 ICT 뭐 이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문해교육 발현적 문해교육 하는 것처럼 발현적 ICT 뭐 코딩 교육 이런 거 아이들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유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을 채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이들하고 유아교육에서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근데 유아 기억이라고 해놓고 빅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언어 발달, 신체 운동, 인지 발달 테스트를 한다. 평가를 해본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도 인공지능이라든가 오픈 AI 다 동원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로봇 교육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뭐 AR, VR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또 교구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교육에 활용 많이 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를 주제로 한 이게 지금 제가 막 뭐 어디 구석에 막 안 나와 있는 내용을 막 찾아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 다 교육부 자료집들 그리고 교사 연수 자료집들 교육부에서 관심이 있는 장학 자료집들
그런 거 전체적으로 정리를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아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진단 또는 평가. 자, 아까 요 표를 지금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아 진단, 즉 진단은 평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평가가 되겠죠. 특별히 특수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밀하게 평가해서 그거에 맞게 지도를 하면 정말 이 아이들의 단점이 잘 수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교육, 요거 이제 잘 보시고요. 제가 문제로 낸 것은 요거랑 요거를 이제 써야 되는 거였죠. 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다감각, 직관적, 시각적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교실이 우주가 되고 교실이 사람 몸속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요즘 교사에게는 오늘 문제로 내진 않았지만 요즘 교사에게는 디지털 역량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사의 역량이 이제 제가 논술에서도 그렇고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쭉 정리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교사의 역량 안에 디지털 역량이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근데 디지털 역량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디지털 역량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놀이 중심 교육에서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놀이 중심 교육에서 디지털 문해 활동, 발현적 ICT 교육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놀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은 굉장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동안 봐왔던 문제를 서술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이론과 전통적인 이론인데 사고하는 방식으로 쓰는 문제. 이런 문제가 섞여 있어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의 두 놀이 사례는 파트 내 놀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가의 두 놀이 사례. 이 두 놀이 사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트 내 그런 놀이 분류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알려주고 있어요. 1은 혼자놀이 또는 병행놀이로 볼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놀이예요? 이런 게 묻는 게 아니에요. 1은 혼자놀이 또는 병행놀이로 볼 수 있다. 이거는 혼자 또는 병행놀이 두 개 다 걸쳐있게 지문이 써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2는 연합 또는 협동놀이다. 요 동그라미 2는 애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연합 또는 협동놀이다. 둘 다 걸쳐있게 써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1은 혼자놀이 또는 병행놀이가 된다. 동그라미 2는 연합놀이 또는 협동놀이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1과 2를 한 가지 놀이로 정한 다음에 이거를 혼자놀이다. 이걸 연합놀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그 놀이에 필요한 추가 상황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혼자놀이로 만들었다 이러면 여기다가 문제에다가 설명을 덧붙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내가 연합놀이로 만들었다 이러면 문제에다가 설명을 덧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혼자놀이냐 연합놀이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수험생들한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걸 혼자놀이로 연합놀이로 선생님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기술을 해보라는 겁니다. 충분히 뭐 이런 문제는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을 이제 물론 다르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동그라미 1을 평행놀이로 봤습니다. 자, 평행놀이로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친구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서로 막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혼자 놀이보다는 훨씬 친구 놀이 따라하고 막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 번씩 쳐다보면서 웃어주기도 하고 각자 놀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얘네들은 이제 뭔가 동일한 블록을 사용해서 함께 구성놀이를 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친구를 서로 의식한다, 놀이를 따라한다, 웃어준다, 뭐 이런 거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협동놀이로 봤어요. 동그라미 2는 얘네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막 역할 분담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막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리더의 역할도 있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내 사회놀이도 다 알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9번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도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는 스밀란스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나에 보시면은, 자, 나는 스밀란스키의 사회 극놀이 요소 중에서 가상전환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나의 요 지문을 보고 가상전환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상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행동, 상황에 가상전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가상전환은 사물을 실제 사물을 대신해서 대용사물을 쓰는 거, 사물이고요. 행동은 실제 행동을 축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로 하면서 말로 지금 나 이렇거든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말로 상황을 막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9번에 가상전환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자, 여기 어떤 겁니까? 이거는 사물의 가상전환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행동의 가상전환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문에 보시면 이제 그거를 찾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물의 가상전환은 어떤 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귤하고 블록 조각 갖고 이게 자동차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상전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가상전환은 나 지금부터 운전해야지. 운전하는 거야. 막 운전하는 채, 행동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의 가상전환.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팔을 돌리는 것은 행동의 가상전환. 노란색 귤은 자동차야. 파랑 블록 조각도 자동차야. 요거 귤과 블록 조각을 자동차로 대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의 가상전환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께서는 스밀란스키의 이 척도에 대해서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척도, 사회극놀이 요소 이런 거는 5가지로 보는 관점도 있고 다 스밀란스키가 이야기한 거예요. 5가지로 보는 관점, 6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저희 이지선 유활명에서는 2문제를 다 풉니다. 어떤 문제는 이 2가지를 한목에 넣어놓고 5가지로 써보고 6가지로 써보세요. 이런 문제도 제가 드려요. 둘 다 아셔야겠죠. 출제를 누가 할지 알고요. 그래서 다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5가지로 본 관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약간 전통적인 그런 내용들을 사고형으로 서술해서 답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0번은 뭐, 많이 이제 보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0번에 보시면, 베이트스는 놀이에서 유아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한 가지는 가작화 의사소통이고, 다른 한 가지는 동그라미 1이다. 뭘까요? 당연히 상위 의사소통이겠죠. 자, 그래서 베이트스는 놀이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작화 의사소통과 동그라미 1에 대해서, 그렇죠? 가작화 의사소통과 상위 의사소통. 자, 그 다음에 상위 의사소통 사례 한 가지를 나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나는 주차장 주인을 할 거야. 너는 이런 거. 요게 이제 상위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자, 요런 이제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은 나의 놀이 장면에서 동그라미 1에 유아의 놀이를 촉진하기 위한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훈련을 위한 교사의 개입 역할을 쓰고, 교사 개입, 이거는요, 교사가 여기 끼어서 같이 놀이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사가 저 이 노란색 차 태워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내적 중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내적 중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훈련을 위한 교사의 개입 역할. 자, 요거는 이제 내적 중재다. 여기 들어가서 같이 놀이하고 있으니까요. 자, 동그라미 2에 사례와 연결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시오. 자, 여기서 김 교사가 노란색 차 태워주실 수 있나요? 이런 얘기도 하고, 김 교사가 블록도 갖다 주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중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상위 의사소통 관련 문제 앞에 있었고요. 자, 여기 베이트슨이 이야기한 의사소통의 역할도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11번 문제는 내적 중재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자, 스밀란스키가 이야기한 그런 이제 내적 중재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놀이 개입 유형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우리 기본 암기장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스밀렌스키 요 문제를 낸 겁니다. 외적 중재, 내적 중재 있고, 그 다음에 주제 상상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극놀이 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동화를 이용해가지고 동화와 관련된 경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며놓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배역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알아서 막 이렇게 놀이를 해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처음에 사회극놀이 못할 때 아이들이 이제 주제 상상 훈련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내적 중재만 나와 있었어요. 아까 지문에서. 자, 다음에 이제 12번부터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자, 12번은 지금 이제 놀이 실행 자료집에 관한 그런 문제였어요. 요거는 놀이 실행 자료집, 놀이 운영 사례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부 자료집, 놀이 운영 사례집에 보면 이런 놀이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관한 건데 굉장히 심도 있게 냈어요. 예를 들면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어떤 단계인지 다 알려줬어요. 법과 질서를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한 사례인데 여기 라 같은 경우에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교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규칙을 딱 인식하고 있는 애니까 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법과 질서를 인식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성 발달을 한 애예요. 도덕성 발달 수준이 높은 아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법과 질서를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이런 수준이 왜 이전 단계보다 성숙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까지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 정도 문제까지 요구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12번 놀이 운영 사례집 문제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